이놈, 어서 그 손 놓지 못할까. 서슬퍼런 포졸의 호통에도 13살 소년 돌쇠는 포승줄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나도 데려가시오. 우리 주인 나으리가 범인이면 나도 똑같은 공범이란 말이오. 만석군 집안의 귀한 도령이 살인 누명을 쓰고 끌려가는데 집안 식구 모두가 벌벌 떨며 숨을 죽일 때 오직 이 어린 노비만이 스스로 옥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매질 소리가 담장 밖까지 새어나오는 저 지옥 같은 감옥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으러 제 발로 들어가는구나.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소년의 품속에 숨겨진 서늘한 기지와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반전의 서막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신다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관군이 들이닥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에 낮게 깔린 먹구름 사이로 까마귀 떼가 날아들더니 이 진사댁 사랑방 기와 위로 내려앉아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어대는 그 소리가 어찌나 소름 끼치던지 마당을 쓸던 머슴들도 어깨를 움츠리며 마른 침을 삼키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평온하던 정막을 깨고 벼락 맞은 듯한 소리와 함께 육중한 대문이 콰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을 세운 포졸들이 떼거지로 들이닥치며 집안을 가득 메우자 순식간에 만석군 댁 마당은 살얼음판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리고 말았지요. 선두의 선박 형방이 입가에 비열한 웃음을 살짝 흘리며 거드름을 피우더니 품 안에서 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를 이 선달의 발치에 툭 하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수건이 풀어지며 드러난 것은 다름 아닌 검은 피가 흉측하게 눌어붙은 채 날이 이리저리 빠진 낡은 칼 한 자루였습니다. 박 형방이 곰방대를 까닥이며 차가운 목소리로 지저댔지요. 이복의 이 선달, 이 칼이 낯설지 않을 텐데 어젯밤 이웃마을에서 벌어진 참변의 현장에서 바로 이놈이 발견되었단 말이야. 자네 방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왜 사람 목숨을 앗아간 자리에 떨어져 있었는지 어디 한번 청산유수처럼 읊어보게나. 박 형방은 겁에 질린 식구들을 훑어보더니 품에서 때 묻은 서책 한 권을 꺼내 보이며 기세등등하게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아라. 여기 적힌 증언과 물증이 모두 이 선달 그대를 범인이라 가리키고 있지 않으냐. 감히 만석군의 권세를 믿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겼으니 천지신명이 노할 노릇이로다. 서책 속에는 교묘하게 조작된 거짓 기록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으나 억울한 누명을 쓴 이 선달의 눈에는 그저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보일 뿐이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날벼락 같은 소리에 이 선달은 뒷걸음질을 치다 그만 마당 한가운데 주저앉고 말았으니 그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입술만 파르르 떨 뿐이었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이 선달이었건만 난생 처음 겪는 이 끔찍한 모함 앞에 혀가 굳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지요. 네, 내가 어찌 그런 짓을.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어젯밤 서재에서 글을 읽고 있었단 말이오. 선달이 간신히 한마디 내뱉었으나 박 형방은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포졸들에게 호통을 치는 모양이었습니다. 평화롭던 만석군 댁 마당은 순식간에 비명과 통곡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지요. 포졸들이 거친 손길로 이 선달의 상투를 휘어잡아 바닥에 처박더니 굵은 오랏줄을 뱀처럼 휘감아 꽁꽁 묶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광경을 본 이 진사대 가솔들은
혼비백산하여 곳간 뒤나 장독대 사이로 몸을 숨기며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우리 도련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십니까? 나이든 찬모가 앞치마로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으나 포졸들의 가차 없는 발길질에 뒤로 나자빠지고 말았지요. 집안의 기둥이 뽑혀 나가는 듯한 이 참담한 광경에 담장 밖에서 지켜보던 이웃들도 감히 나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저 가슴만 칠 뿐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서 부러진 빗자루를 들고 있던 13살 종놈 돌쇠가 그 광경을 보더니 갑자기 눈에 불을 켜며 튀어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놈들아, 우리 도련님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돌쇠는 작은 몸집에도 불구하고 호랑이처럼 달려들어 이 선달의 앞을 가로막고 섰지요. 돌쇠는 평소 도련님에게 그를 배우고 사람 대접을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주먹을 꽉 쥐고 포졸들을 노려보는 소년의 눈빛이 어찌나 매섭던지 기세등등하던 포졸들도 잠시 멈칫하며 서로 얼굴을 쳐다볼 지경이었지요. 돌쇠는 자신을 밀쳐내려는 포졸의 바짓가랑이를 덥석 물어뜯으며 마치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억울한 사정을 누가 몰라줄까봐 그러느냐. 당장 도련님을 놓아라. 돌쇠는 포졸의 발길질에 나뒹굴면서도 다시 일어나 마당 딱딱한 흙바닥에 자신의 이마를 쾅쾅 짓지으며 피를 흘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멀쩡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다니요. 돌쇠의 이마에서 흘러내린 선혈이 마당 흙바닥을 붉게 적시자 지켜보던 사람들의 가슴에도 피눈물이 고이는 듯했지요. 돌쇠는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목청이 터져라 대성통곡을 하더니 돌연 박형방을 향해 무릎을 꿇고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킨 일입니다. 도련님은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다 이 돌쇠 놈이 욕심이 나서 저지른 일이니 차라리 저를 잡아 가두시오. 돌쇠는 잊지도 않은 죄를 제 것인 양 뒤집었으며 제발 이 선달만은 놓아달라고 애걸복걸했지요. 제 주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제 목숨을 던지겠다는 이 어린 종의 서슬퍼런 충심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박형방은 가당치도 않다는 듯 쇠돌이깨 같은 손으로 돌쇠의 뺨을 가차없이 후려치니 소년의 고개가 꺾이며 바닥에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발칙한 놈을 보았나? 어디서 감히 관아의 일을 방해하느냐? 박형방이 윽박질렀지만 돌쇠는 입가에 묻은 핏물을 닦아내며 다시 일어나 선달의 오랏줄을 붙잡고 늘어졌지요. 매질의 살점이 터져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소녀는 결코 주인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형방이 짜증 섞인 투로 돌쇠를 걷어찼지만 돌쇠는 악귀처럼 매달리며 오직 도련님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결국 박형방은 혀를 찢찢 차더니 좋다. 내 놈 소원대로 공범으로 엮어줄 테니 함께 가자꾸나 라며 돌쇠에게도 오랏줄을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졸지의 주인집 아들인 이선달과 어린 종 돌쇠는 굵은 집줄에 굴비 엮이듯 줄줄이 엮여 마당 밖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련님, 걱정 마셔요. 제가 지켜드릴 테니까요. 돌쇠는 매를 맞으면서도 고개를 돌려 선달에게 힘없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두 사람이 관아의 어두운 길로 끌려가는 뒷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들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며 저 어린 것이 미쳤다며 수군거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앞서 걷는 이 선달의 뒤꿈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매 맞은 자리가 터져서 걸을 때마다 핏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으나 소년의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이 진사는 멀어져 가는 아들과 어린 종의 뒷모습을 보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선달아, 내 아들아, 돌쇠야. 이 진사는 제 가슴을 쾅쾅 치며 통곡하다가 급기야 손톱이 빠지도록 마당 흙바닥을 긁어대며 피눈물을 쏟아냈지요. 조상대대로 덕을 쌓아 만석군 소리를 듣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살인자의 집안으로 낙인 찍혔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자식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아비의 울음소리가 산천을 울리는데 보는 이들의 마음치고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박형방은 집을 나서며 슬쩍 뒤를 돌아보더니 품 안에 묵직한 금부치를 만지작거리며 곁에 선 사또와 눈을 맞추는 게 아니겠습니까? 두 아기는 서로의 생각을 다 안다는 듯 비열한 미소를 교환하며 소리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 진사,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게. 땅 문서만 내놓으면 아들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말일세. 박형방이 낮게 읊조린 그 말 속에는 가문의 전 재산을 집어삼키려는 무서운 탐욕이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산 너머로 붉은 노을이 피처럼 번져가는데 관아 뒷길로 사라지는 박형방 일행의 음흉한 웃음소리만이 찬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이제 만석군의 땅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 웃음소리는 마치 이 진사 가문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 소리처럼 들려 식구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지요. 까마귀들은 다시 한번 크게 울며 하늘로 솟구쳤고 마을 전체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탐욕이 뒤엉킨 이 비극의 서막이 그렇게 차가운 노을 아래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거칠게 끌려가는 와중에도 기어코 고개를 돌려 멀어져가는 주인집 대문을 한참 동안 뚫어지게 바라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몸은 오랏줄에 묶여 관아로 향하고 있었지만 소년의 머릿속은 어떻게든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진사나리, 도련님,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반드시 가문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돌쇠는 터진 입술을 꽉 치씹으며 속으로 단단히 맹세를 다졌지요. 어둠이 짙게 깔리는 산길 위로 어린 소년의 결연한 의지만이 새벽달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둑어둑한 지하 옥사 안에는 사람 발소리 대신 굶주린 쥐들이 찍찍거리는 소리만 가득하고 천장에서는 썩은 물이 뚝뚝 떨어져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포졸들에 의해 개짝처럼 내팽개쳐진 이 선달과 돌쇠는 차가운 흙바닥에 닿자마자 몸을 바르르 떨었으니 그 서늘함이 마치 저승의 기운인 듯했지요. 돌쇠는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 선달의 머리를 제 무릎에 뉘며 주변을 살폈지만 보이는 것이라고는 시커먼 창살과 축축한 벽뿐이었습니다. 참으로 가련한 신세가 된 만석군 댁 도련님과 어린 종의 모습이 마치 비바람에 떨어진 가을 잎사귀처럼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소녀는 제 가냘픈 몸으로 선달의 다리를 감싸 안으며 비 오듯 쏟아지는 채찍과 몽둥이질을 온몸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지요. 매질이 가해질 때마다 돌쇠의 등 가죽이 찢겨 나가며 선혈이 낭자했으나 돌쇠는 이를 악물고 신음조차 내뱉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련님은 아무 죄가 없소. 차라리 나를 죽이고 도련님은 놔주시오. 돌쇠는 포졸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지며 버텼고
그 고집스러운 충심에 옥사는 잠시 기이한 정적에 휩싸이기도 했지요. 박형방은 가죽 채찍을 휘두르며 옥벽 너머에서 이 진사댁의 재산 정몰 서책을 흔들어 보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복의 선달, 이 서책에 지장 하나만 찍으면 이 고생도 끝이야. 목숨을 부지하고 싶으면 어서 가문의 땅을 내놓으란 말이다. 박형방은 도장을 찍지 않으면 내일 당장 목을 치겠다며 섯을 퍼렇게 위협을 가했으니 그 탐욕이 옥 안의 습기보다 더 끈적거렸지요. 선달은 고통 속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박형방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저항했으나 그 대가로 돌아오는 것은 더욱 모진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참으로 악마가 따로 없는 박형방의 만행에 보는 이들의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모진 고문이 끝나고 달빛조차 들지 않는 깊은 밤이 되자 돌쇠는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기어와 선달의 곁에 엎드렸습니다. 소녀는 재해진 저고리를 북짓더니 옥석 틈새에서 새어나오는 찬물을 묻혀 선달의 상처를 한 군데 한 군데 정성스럽게 닦아냈지요. 도련님, 조금만 참으셔요. 제가 도련님 상처를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돌쇠는 제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주인의 멍든 다리를 주무르며 눈물을 닦아 주었습니다. 찢어진 옷 조각이 선달의 몸을 감쌀 때마다 돌쇠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옥 안에는 소리 없는 통곡만이 가득 찼지요. 다음 날 아침 옥조리 개 밥그릇 같은 곳에 쉰내가 풀풀 나는 주먹밥 하나를 툭 던져두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이틀이나 굶어 백가죽이 등에 붙을 지경이었으나 그 귀한 주먹밥에 손도 대지 않고 조심스레 선달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도련님, 이거라도 조금 드셔요. 그래야 힘을 내서 이 지옥 같은 곳을 나가지 않겠습니까? 선달이 기운이 없어 고개를 젓자 돌쇠는 제 손가락으로 밥알을 으깨어 선달의 입 안으로 밀어넣으며 억지로라도 삼키게 했지요. 소년의 눈에는 배고픔보다 주인이 굶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으니 그 깊은 마음을 무엇에 비길 수 있었겠습니까? 선달이 고열로 인해 입술이 바짝 마르고 헛것을 보며 신음하자 돌쇠는 옥사 창사를 붙잡고 옥졸이 지나는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시오, 나리, 제발 우리 도련님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돌쇠는 쇠창살에 이마를 찌으며 머리가 깨져라 절을 올렸고 그 처절한 외침에 졸던 옥졸도 눈을 뜨고 혀를 찰 정도였지요. 돌쇠의 애걸복걸에 못 이긴 옥졸이 바가지에 물을 담아 건네자 돌쇠는 그것을 받들어 제 입에는 단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선달의 목을 죽여 주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겨우 눈을 뜬 선달이 돌쇠의 손을 잡으니 두 사람의 눈에서는 말 없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지요. 선달은 돌쇠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힘겹게 말을 건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야, 어찌 너까지 이 고생을 하느냐. 내 차라리 죽어 너만이라도 살려주고 싶구나. 선달의 말에 돌쇠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주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는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지요. 도련님, 그런 말씀 마셔요. 진사나리 댁에서 저를 거두어 주셨을 때부터 제 목숨은 도련님 것이었지 않습니까? 신분을 넘어선 두 사람의 진한 형제애가 차가운 옥사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데 그 우애가 어찌나 절절한지 귀신도 감동할 지경이었지요. 옥사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시린 달빛 아래 선달과 돌쇠의 그림자는 차가운 벽면 위에서 마치 하나로 겹쳐진 듯 보였습니다. 돌쇠는 선달의 어깨를 감싸 안아
제 체온으로 주인의 떨림을 멈추려 애썼고, 선달은 그런 어린 종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참을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돌쇠야? 선달이 묻자 돌쇠는 그럼요.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라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에 의지하며 밤을 지새우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 서로를 지탱하는 두 그루의 나무와도 같았습니다. 삼경이 지날 무렵 박형방의 수아들이 다시 옥사 주위를 돌며 칼집으로 쇠창살을 탕탕 두드려 깨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봐라, 이선달. 내일이면 사형 집행일이 정해질 거다. 오늘 밤이 내 놈들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르니 미리 유언이나 남겨두라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옥벽을 타고 울려 퍼지자 선달의 얼굴에는 다시금 죽음의 공포가 짙게 깔리고 말았지요. 박형방의 무리는 깔깔거리며 옥사를 빠져나갔고, 옥 안에는 다시 숨막히는 정적과 절망의 그림자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참으로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리 잔인할 수 있을까 싶어 밤 공기조차 분노로 떨리는 듯 했지요. 돌쇠는 극심한 고통과 갈증 속에서도 눈을 부릅뜬 채 옥사 복도를 지나는 옥졸들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돌쇠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박형방 수아들이 교대하는 시간과 발소리의 간격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겨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녀는 비록 몸은 갇혀 있었으나 정신만은 깨어 탈출할 기회나 바깥으로 연락할 틈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옥졸들이 졸거나 자리를 비우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돌쇠는 밤새 잠 한숨 자지 않고 창살 밖을 노려보았지요. 그 영특함과 끈기가 실로 대단하여 위기 속에서 영웅이 난다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선달이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시 혼절하려 할 때마다 돌쇠는 주인의 귓가에 입을 대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정신 차리셔요. 여기서 포기하시면 박형방 저놈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진사 나리를 생각하셔야지요. 돌쇠는 자신의 허벅지를 꼬집어 졸음을 쫓으며 선달의 정신을 붙들었고 주인의 손바닥에 글씨를 써가며 살아야 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게 했지요. 소년의 간절한 목소리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선달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을 다시금 지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인을 붙잡아 세우는 돌쇠의 모습은 참으로 숭고하기까지 했지요. 옥사 구석에서는 썩어가는 집더미와 배설물이 뒤섞여 숨을 쉬기조차 힘든 악취가 올라오고 있었으나 돌쇠는 그 악취 속에서도 무언가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소녀는 집더미를 헤치며 옥사 바닥과 벽면의 틈새를 샅샅이 뒤졌고 혹시라도 밖으로 연결된 구멍이 없는지 손가락 끝으로 더듬어 나갔지요. 썩은 집에서 벌레들이 기어나와 돌쇠의 몸을 타고 올랐으나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옥 안의 모든 구석을 탐색했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년의 의지가 옥졸들의 무관심과 박형방의 탐욕을 뚫고 나올 기미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 무언가 있어. 돌쇠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 틈새에 귀를 기울였고 건너편 방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숨소리를 포착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내려는 돌쇠의 눈동자가 고양이처럼 날카롭게 빛나며 반격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지요. 돌쇠는 손톱이 뭉개지고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맺히도록 흙벽을 긁어대며 옆방에 갇힌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일정한 간격으로 벽을 두드렸고
잠시 후 건너편에서도 마지못해 응답하는 듯한 미세한 두드림이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녀는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더욱 속도를 내어 벽 틈의 흙을 긁어냈고 드디어 반대편의 어두운 눈동자와 시선이 마주치는 지점까지 도달했습니다. 누구시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시오. 돌쇠의 절박한 속삭임이 벽 너머로 건너가면서 옥사 안에는 새로운 운명의 물줄기가 요동치기 시작했지요. 옆방에서는 10년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옥의 생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는 백발이 성성한 김노인이 갈에 섞인 기침을 연신 뱉어내며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뼛속까지 시린 옥방에서 그 긴 세월을 버텨온 노인의 눈빛은 마치 깊은 우물처럼 가라앉아 있었으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어린 소년의 절박한 두드림에는 묘한 기시감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벽 틈새에 바짝 입술을 대고는 김노인에게 제 주인인 이선달의 억울함과 박형방의 가증스러운 만행을 낱낱이 고하며 어떻게 하면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 묻고 또 물었지요. 소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주인에 대한 지극한 충신만은 차가운 벽을 뚫고 노인의 가슴에 닿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돌쇠의 절절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김노인은 소년의 충심에 감복했는지 박형방이 진짜 범인과 매일 삼경에 인적 드문 주막 뒷방에서 만나 은밀한 거래를 한다는 엄청난 비밀을 귀띔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둠 속에 갇힌 돌쇠에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김노인은 벽 구멍 사이로 돌쇠의 손을 끌어당기더니 주막 뒷안에 자생하는 독특한 약초의 생김새와 그것을 술에 타서 사람을 깊은 잠에 빠뜨리는 비방을 아주 상세히 일러주었지요. 이복의 소년, 그 주막 우물가에 가면 잎이 톱니처럼 생기고 붉은 반점이 있는 약초가 보일 테니 그것을 지식여 술에 타면 장정도 단숨에 꼬꾸라지는 법이라네. 노인은 돌쇠에게 혹시라도 박형방의 잔당들이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면 이 지혜를 써서 가문을 지키라는 무거운 당부까지 잊지 않았으니 참으로 기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돌쇠는 노인의 한마디 한마디를 뼈에 새기듯 기억하며 주막의 위치와 약초의 비방을 머릿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 되뇌고 또 되뇌었지요. 한편 고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하더니 한양에서 내려온 전령이 말을 타고 달려와 도내의 민심을 살피는 관찰사 어른의 행차가 이틀 뒤 고을에 닿는다고 목청껏 소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험 있는 취타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하자 고을 백성들은 드디어 억울함을 풀어줄 큰 어른이 오신다며 기대를 품었지만 죄 없는 사람을 가둔 박형방에게는 그 소리가 저승사자의 발자국 소리보다 더 무섭게 들렸을 것입니다. 관찰사의 순행 소식은 옥사 안까지 찬바람처럼 스며들었고 돌쇠는 이 기회가 아니면 도련님을 살릴 길이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이틀뿐이니 그 짧은 시간 안에 승부를 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판이었습니다. 관찰사가 온다는 소식의 사또와 박형방은 사색이 되어 행차가 고을에 도착하여 정식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서둘러 선달의 처형을 마무리 짓거나 자백을 받아내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복의 사또 관찰사 어른이 오셔서 재판을 다시 열게 되면 우리 목이 먼저 날아갈 판이야. 오늘 밤 안으로 반드시 이선달에게 수인을 받아내야 하네. 박형방은 쥐새끼처럼 눈을 굴리며 포졸들을 닥달했고 관아 안은 비리를 감추려는 악인들의 긴박한 움직임으로 숨 막히는 공기가 감돌았지요.
탐관오리들의 발악이 심해질수록 이 선달의 목을 죄어오는 밧줄은 점점 더 팽팽해졌으니 보는 이들의 가슴은 타들어가는 장작처럼 바짝바짝 말라갈 뿐이었습니다. 박형방은 옥에서 끌어낸 이 진사를 관아 사랑방으로 불러들여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명운이 달린 권리 문권에 수인을 찍으라고 거칠게 압박했습니다. 진사 영감, 고집 피우지 마시게. 이 서책에 도장 하나만 찍으면 내 당장 선달을 옥에서 꺼내주겠다고 약조하지 않았나. 박형방은 이 진사의 손에 인장을 억지로 쥐어주며 가문의 전 재산을 집어삼키려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으니 그 가증스러운 태도에 마당을 지나던 개들조차 지저댈 지경이었지요. 이 진사는 아들의 생명과 조상의 명예 사이에서 갈등하며 온몸을 바르르 떨었고 붓을 잡은 손에서는 땀과 눈물이 뒤섞여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진사는 눈앞이 캄캄해져 무너져가는 가문의 운명을 보며 차라리 아들을 따라가겠다며 들보에 무명천을 매달고 목을 매려 했으나 그 찰나의 돌쇠의 낭낭한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려 멈칫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리, 도련님을 믿으셔요. 제가 반드시 길을 찾을 터이니 조금만 더 참으셔야 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마치 신령님의 계시처럼 이 진사의 가슴을 쳐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고 덕분에 진사는 자결하려던 생각을 접고 다시금 희망의 끈을 부여잡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 멀리 떨어진 옥에서도 주인을 향한 돌쇠의 기운이 담장을 넘어 이 진사의 마음을 붙들었던 모양입니다. 돌쇠는 옥사 담벼락 밑을 샅샅이 뒤지던 중 쥐들이나 드나들 법한 아주 작고 은밀한 구멍의 위치를 드디어 확인하고는 그곳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여기로구나. 여기서 밖으로 소식을 전해야 해. 돌쇠는 옥졸들이 졸거나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바닥에 흙을 조심스레 긁어냈고 구멍 너머로 새어나오는 작은 빗줄기를 보며 가슴 속에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지요. 옥 안의 습기와 어둠을 뚫고 밖으로 연결된 그 작은 틈바구니가 몰락해가는 이 진사 가문을 구원할 유일한 통로가 될 줄은 박형방조차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소녀는 숨을 죽인 채 평소 옥바라지를 오던 식모의 발소리가 들리기만을 간절히 기도하며 밤을 지새웠지요. 마침내 옥졸들의 눈을 피해 옥바라지를 온 이 진사댁 식모가 옥사 안의 오물을 치우고 마루를 닦으러 들어오자 돌쇠는 긴장된 눈빛으로 그녀와 시선을 맞추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식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떨고 있었지만 돌쇠의 결연한 눈빛을 보자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하고는 낮은 포복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옥졸들이 코를 막고 에이, 고약한 냄새. 얼른 치우고 나가라. 녀 고개를 돌린 일각의 짧은 순간 옥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돌쇠는 식모의 손을 꼭 잡으며 박형방의 음모를 박살낼 유일한 계획을 그녀의 귓가에 아주 빠르게 그러나 또렷하게 읊조리기 시작했지요. 돌쇠는 제 허벅지를 꼬집어 터져 나오는 울음과 통증을 억지로 참아내며 식모가 가져온 오물 바구니 깊숙한 곳에 무언가 귀한 보따리를 신속히 밀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이것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됩니다. 집에 가시면 곧바로 진사 나리께 전해드려야 해요. 돌쇠의 손놀림은 어찌나 빠르고 정교한지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으니 참으로 하늘이 돕는다는 말이 딱 들어맞았지요. 식모는 바구니 밑바닥에 숨겨진 물건의 무게를 느끼며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돌쇠의 단호한 표정에 용기를 얻어 아무렇지도 않은 척 다시 바구니를 여미고 일어났습니다. 박 형방은 마침 관찰사에게 바칠 가짜 보고서 책자를 만드느라 옥사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제 사무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보고서만 완벽하면 관찰사 어른도 속아 넘어갈 게야. 선달놈은 그저 제 죄가 무서워 자결한 것으로 꾸미면 그만이지. 박 형방은 붓을 놀리며 제 꾀에 제가 취해 실실 웃음을 흘렸지만 그 시간 돌쇠의 밀서가 제 코앞을 지나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악인이 제 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이 정의의 심판을 위한 첫 발걸음이 옥사 문턱을 넘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식모의 거친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꽉 움켜쥐며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직 집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셔요라며 무언의 압박과 응원을 보냈습니다. 소년의 눈에는 이 거사가 실패하면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절박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서려 있어 식모의 두려움을 씻어주었지요. 걱정 마라, 돌쇠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진사 나리께 전하마. 식모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돌쇠의 상처 입은 등을 한 번 쓸어준 뒤 결연한 표정으로 옥사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차가운 옥사 복도를 울리는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북소리처럼 비장하기까지 했지요. 식모는 겁에 질린 표정을 애써 숨기려 고개를 푹 숙인 채 무거운 오물 바구니와 똥장군을 어깨에 메고 서둘러 옥사 문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옥문 근처의 옥졸들이 야, 이 냄새 나는 걸 왜 이렇게 늦게 치워? 얼른 가, 라며 면박을 주었지만 그녀는 오히려 고개를 더 깊게 숙이며 비굴하게 웃어 보여 의심을 피했지요. 옥문을 빠져나와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으나 돌쇠의 당부를 잊지 않고 평소보다 더 느긋한 걸음걸이로 관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성벽 너머로 노을이 길게 드리워지며 그녀의 그림자를 늘어뜨리는데 그 그림자 속에는 이 진사 가문의 마지막 희망이 조용히 숨 쉬고 있었습니다. 옥사 밖으로 터덜터덜 걸어 나가는 식모의 어깨 위에는 오물을 가득 담아 무게가 천근만근인 커다란 똥장군이 출렁거리며 얹혀 있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위태롭던지 보는 사람의 간담이 서늘할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그 지독한 냄새야말로 돌쇠가 머리를 짜내어 만든 가장 튼튼한 방패막이었으니 그 안에는 이 진사 가문의 명운을 바꿀 절박한 소망이 숨겨져 있었던 셈이지요. 식모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관아 마당을 가로질렀고 장군 속에서 찰랑거리는 오물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다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옥문을 지키던 옥졸들이 코를 감싸 쥐고는 에이 퇴, 고약한 구릉 내에 숨이 막혀 죽겠구나. 검사는 무슨 놈의 검사냐. 저리 치우지 못해. 라며 침을 뱉고는 식모를 거칠게 쫓아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옥졸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야, 이 할멈아. 그 더러운 것을 어서 멀리 가져가 버려라. 냄새 때문에 오늘 밤맛이 다 달아나게 생겼지 않으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인상을 팍 썼더랍니다. 식모는 아이고, 나리들, 죄송합니다요. 얼른 치우고 올 테니 노여움 푸셔요. 라며 비구라리만큼 허리를 굽실거렸지만 속으로는 천지신명이시여 감사합니다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악취 덕분에 옥졸들의 삼엄한 감시를 피할 수 있었으니 세상에 더러운 똥장군이 이토록 고마운 보물단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노릇이었습니다.
옥졸들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식모는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마을 외곽의 인적 드문 숲길로 쏜살같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잊은 채 으슥한 나무 아래의 똥장군을 조심스레 내려놓고는 주변을 살피며 숨을 몰아쉬었지요. 돌쇠야, 내가 시킨 대로 무사히 빠져나왔다만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이냐. 식모는 떨리는 손으로 장군 옆면의 은밀한 틈새를 더듬기 시작했는데 그 손끝에는 차가운 오물 대신 돌쇠가 밤새 정성껏 갈무리한 희망의 무게가 느껴졌더랍니다. 그 깊숙한 공간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돌쇠가 자신의 손가락 끝을 깨물어 피로 쓴 혈서와 진짜 범인이 숨어있는 장소가 빼곡히 적힌 밀서였으니 그것을 본 식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돌쇠야, 이 어린 것이 손가락에 피를 내어 글을 썼구나. 주인을 향한 마음이 어쩌면 이리도 절절할꼬. 식모는 핏자국이 선명한 종이를 품 안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주저앉아 짧은 통곡을 내뱉었답니다. 밀서에는 박형방이 진범과 접선하는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고 가문을 구할 마지막 방책까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었으니 참으로 기특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지요. 식모는 온매무새를 단단히 고치고는 돌쇠의 피가 묻은 밀서를 가슴 깊이 품은 채 만석군 이진사가 기다리는 집을 향해 다시금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진사는 식모가 가져온 밀서를 읽어 내려가며 돌쇠가 우리 집안을 살리려 제 몸을 던졌구나 라며 오열하다가 이내 눈빛을 갈며 가문의 충직한 노비 10명을 사랑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진사는 노비들에게 무명천을 내주며 오늘 밤 우리 가문의 명운이 달렸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내 뒤를 따르라 라고 엄숙하게 명을 내렸는데 평소 인자하던 진사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노비들은 진사 나리 저희도 돌쇠의 충심에 부끄럽지 않게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저마다 묵직한 몽둥이를 손에 쥐었더랍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만석군 댁 마당에는 비장한 기운이 감돌았고 주인과 종들이 하나가 되어 거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았습니다. 한밤중 김노인이 알려준 주막 뒷방에 박형방과 살인, 진범이 만나 은밀하게 돈괴를 주고받는 추악한 현장이 드디어 포착되고야 말았습니다. 박형방 나리, 이번 건으로 평생 먹고 살 재물을 챙기셨으니 이제 제 뒤는 확실히 봐주시는 겁니다요. 진범이 비굴하게 웃으며 비단 주머니를 건네자 박형방은 그것을 받아 챙기며 음흉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 탐관오리 놈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라는 호령과 함께 이 진사가 이끄는 노비들이 번개같이 주막 뒷방 문을 박살내며 들이닥쳤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비명과 아우성이 뒤섞였고 허를 찔린 박형방과 진범은 혼비백산하여 방구석으로 몰렸으니 참으로 통쾌한 광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이 진사의 노비들은 건장한 팔다리로 순식간에 진범을 제압하여 바닥에 짓눌렀고 그 와중에 박형방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뇌물서책과 비리장부를 무사히 탈취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놈들의 죄를 입증할 물증이로다. 감히 내 아들을 살인자로 몰아 가산을 빼앗으려 한 죄를 관찰사 어른 앞에서 낱낱이 밝혀주마. 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책을 움켜쥐며 박형방을 향해 호통을 쳤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평소 거만하던 박형방도 입을 번긋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더랍니다.
노비들은 박형방의 수하들이 달려들기 전에 재빨리 현장을 정리하고는 증거물과 진범을 확보하여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지요. 이제 정의의 심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으니 남은 것은 날이 밝아 관찰사의 가마가 고을에 들어오는 일뿐이었습니다. 한편 옥 안의 돌쇠는 밖에서 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일부러 옥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고약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시오 옥졸 나리들이 박형방에게 노릇을 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요. 꼬리치는 솜씨가 가히 일품이로소이다. 돌쇠는 쇠창살을 발로 차며 조롱 섞인 웃음을 흘렸는데 평소 순하던 소년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옥졸들은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라며 옥문을 열고 달려들었지요. 돌쇠는 매를 벌면서도 속으로는 나리 도련님 제발 무사하셔요라며 오직 가문의 안위만을 빌고 또 빌었답니다. 소년의 도발은 옥사 전체를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덕분에 박형방은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른 채 옥 안의 소동을 잠재우는 데에만 신경을 쏟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옥졸들이 달려와 채찍을 휘두르며 돌쇠의 온몸을 사정없이 갈기기 시작하자 소년은 고통에 몸을 비틀면서도 오히려 더 세게 쳐보시오. 관찰사 어른이 오시면 너희는 모두 목이 달아날 목숨들이다. 라며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채찍이 살에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나며 선혈이 튀었지만 돌쇠는 입술을 짓씹으며 그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으니 그 모습이 어찌나 독하던지 매를 치던 옥졸들도 슬슬 겁을 내는 눈치였지요. 이놈 보게 정말로 관찰사가 오면 우리가 죽기라도 한단 말이냐? 옥졸들의 목소리에 불안함이 깃들자 돌쇠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더욱 크게 웃어 젖혔답니다. 어린 소년이 뿜어내는 기계의 옥사의 차가운 공기마저 압도당하는 듯했고 절망의 구렁텅이에서도 희망의 불꽃은 더욱 세차게 타올랐습니다. 소동을 전해 듣고 잔뜩 독이 오른 박형방이 직접 지하 옥사로 내려오더니 돌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거칠게 흔들며 소리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미천한 종놈이 어디서 감히 관찰사를 들먹이며 관할을 능멸하느냐. 내 도련님과 함께 오늘 밤에 당장 요절을 내주마. 박형방은 돌쇠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며 윽박질렀지만 소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박형방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낮게 읊조렸지요. 박형방 나리, 죄 지은 자는 발 뻗고 못 자는 법이지요.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돌쇠의 확신에 찬 눈빛에 박형방은 순간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고 자기도 모르게 돌쇠의 머리채를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더랍니다. 이 진사의 노비들은 붙잡은 진범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꽁꽁 묶어 관찰사의 행차가 지나갈 길목의 무성한 수풀 속에 숨어 숨을 죽이고 대기했습니다. 행여나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관찰사 어른의 가마가 보일 때까지 쥐 죽은 듯이 기다려야 한다. 노비 우두머리가 낮은 목소리로 당부하자 모두가 긴장된 눈빛으로 길끝을 주시하며 밤이 가기를 기다렸지요. 진범은 도망치려 발버둥을 쳤으나 주인을 지키겠다는 노비들의 단단한 소나귀에서 벗어날 길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진사는 탈취한 박형방의 뇌물 장부와 비리 서책을 품에 소중히 안고 관찰사의 가마가 보일 때까지 길가에서 밤을 꼬박 지새우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선달아, 돌쇠야. 이제 조금만 더 견디자꾸나. 아비가 반드시 너희를 구해내마. 진사는 차가운 새벽바람에 몸을 떨면서도 눈 한 번 붙이지 않고 길 저편을 노려보았는데
그의 가슴 속에 품은 서책은 차가운 공기를 뚫고 뜨거운 열기를 뿜어내는 듯 했지요. 조상 대대로 이어온 만석군의 명예와 자식의 목숨이 오직 이 서책 한 권에 달려 있었으니 진사의 간절함은 새벽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서쪽 하늘의 달이 기울고 동쪽에서 희뿌연 미명과 함께 동이 트기 시작하자 고을 어귀에서는 웅장한 취타대 소리와 함께 관찰사의 오색 깃발이 나부끼기 시작했습니다. 장엄한 나팔 소리와 징 소리가 고을 전체를 깨우자 옥사에 갇혀있던 돌쇠와 선달의 귀에도 그 구원의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왔지요. 온다. 드디어 관찰사 어른이 오신다. 돌쇠는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창살 밖을 내다보았고 그의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고여 반짝거렸답니다. 고을 백성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나와 길가에 엎드리기 시작했으니 이제 곧 추악한 어둠은 사라지고 눈부신 정의의 시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매맞은 자리가 터져서 피가 쉴 새 없이 흐르는데도 멀리서 들려오는 웅장한 징 소리에 맞춰 가늘게 입꼬리를 올리며 승리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도련님 들리십니까? 이제 우린 살았습니다. 정의가 찾아왔어요. 돌쇠의 속삭임에 정신을 차린 선달도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는데 두 사람의 맞잡은 손에는 피와 눈물이 뒤섞여 있었으나 그 무엇보다 단단한 약조가 서려 있었지요. 지하 옥사의 어둠을 뚫고 전해지는 관찰사 행차의 소음은 절망 속에 있던 소년에게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도 같았더랍니다. 옥졸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복도를 채우는 가운데 돌쇠는 마지막 힘을 다해 벽에 기대앉아 찬란한 아침 해가 옥 안으로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관찰사가 탄 화려한 채색 가마가 위풍당당하게 고을 광장 한복판에 멈춰 서자 길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던 수천 명의 백성이 일제히 바닥에 엎드려 먼지 가득한 땅바닥에 이마를 조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오색 깃발이 아침 바람에 펄럭이고 취타대의 나팔 소리가 멎자 고을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엄숙한 정적이 내려앉았으니 그 위엄이 가히 호랑이가 내려온 듯했지요. 가마문이 열리고 보라색 관복을 입은 관찰사가 그늘진 눈빛으로 좌중을 훑어보자 죄지은 자들은 심장이 오그라들고 억울한 자들은 가슴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치밀어 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참으로 장관이 아닐 수 없었으니 정의의 심판자가 드디어 이 비극의 현장에 발을 내디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하 정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 진사댁 종들이 하며 커다란 징을 미친 듯이 두드려 대더니 관찰사 사또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라고 목청껏 외치며 격쟁을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징 소리가 광장을 진동시키자 관찰사는 가마에서 내려와 근엄한 목소리로 물었지요. 무슨 곡절이 있기에 이토록 소란을 피우느냐? 내 백성의 원통함을 듣기 위해 왔으니 숨김없이 고하라. 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걷어붙이며 앞으로 나섰고 그 뒤로 포박된 살인 진범이 노비들에게 끌려 나와 가마 앞에 내동댕이 쳐졌으니 좌중은 술렁이며 입을 다물지 못했더랍니다. 이 진사는 가슴 속에 품어온 박형방의 비리 서책과 뇌물 장부를 두 손으로 받들어 관찰사의 발 앞에 받치며 눈물로 읍소했습니다. 사또, 여기 이 추악한 기록들을 보소서. 박형방이 진범을 매수하고 제 아들을 살인자로 몰아 가산을 빼앗으려 한 모든 증거가 여기 있나이다. 관찰사가 서책을 받아들자 박형방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릎을 바르르 떨었으며
사또 또한 가끈을 만지작거리며 식은땀을 줄줄 흘리기 시작했지요. 서책 한 장 한 장이 넘겨질 때마다 악인들의 탐욕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백성들은 세상에 어찌 저런 일이 라며 수군거리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관찰사의 지엄한 명령이 떨어지자 어둡고 습한 지하 옥사에서 고초를 겪던 돌쇠와 선달이 광장으로 끌려나와 눈부신 햇빛 아래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옷가지는 갈기갈기 찢겨 피와 흙이 범벅되어 있었고 두 사람의 초췌한 몰골을 본 백성들은 아이고 저 어린 종놈 좀 보게나. 등 가죽이 다 터졌네 라며 혀를 차며 눈시울을 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고개를 숙인 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만 선달은 아버지를 보자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렸더랍니다. 참으로 참담하고도 눈물겨운 광경이었으니 진실이 밝혀지기 직전의 마지막 진통과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이 진사가 제출한 서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간을 깊게 찌푸리더니 곁에 굳은 듯 서 있는 사또를 향해 서늘한 눈길을 번뜩였습니다. 이복의 고을 사또, 이 장부에 적힌 내 놈의 인장은 무엇이며 저기 저 진범이 하는 말은 어찌 된 것인가. 관찰사의 목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광장을 울렸고 사또는 입을 벙긋거리다 그것이 아니오라 사또, 소인은 그저 보고받은 대로 라며 변명을 늘어놓으려 애썼지요. 하지만 관찰사의 눈은 이미 모든 진실을 꿰뚫고 있었으니 사또의 얄팍한 거짓말은 추풍낙엽처럼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관찰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곁에 선 포졸들에게 호령하여 사또의 관대를 직접 벗겨 땅바닥에 내던지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방관이 되어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제 배를 불리려 어린 소년까지 옥에 가두다니 내 놈이 정녕 사람이냐. 관찰사의 사자 후에 사또의 갓은 먼지 속에 굴러떨어졌고 박형방의 상투를 잡아 땅바닥으로 끌어내리라는 명의 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윽박지르던 악인들이 하루아침에 땅바닥을 기는 죄인이 되었으니 참으로 인과응보의 진리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놈들은 권력에 눈이 멀어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겼지만 저 어린 소년의 충심만은 이기지 못했구나. 관찰사는 돌쇠를 가리키며 피를 토하듯 박형방을 질타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 주인을 살리려 제 몸을 던진 저 기계를 보아라. 너희 같은 탐관오리들이 백날을 꾀를 낸들 저 순수한 충심을 어찌 꺾겠느냐. 사또와 박형방은 이제 도망칠 구멍이 전혀 없음을 깨닫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소인이 잠시 귀신에 홀렸나이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소서. 박형방은 머리가 깨져라 땅바닥에 짓지으며 눈물 콧물을 흘렸으나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었지요. 관찰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 너희가 저지른 죄의 무게를 내 놈들의 몸으로 직접 느껴보아라 라며 단호하게 판결의 서두를 뗐더랍니다. 악인들의 비굴한 모습에 백성들은 침을 뱉으며 저주를 퍼부었으니 그들의 추악한 실체가 햇빛 아래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관찰사는 지체 없이 엄중한 판결을 내렸으니 사또는 즉시 파직하여 지하 옥사에 가두고 박형방에게는 곤장 100개를 치고 원방으로 유배를 보내라는 명이었습니다. 여보라, 저 박형방 놈을 형틀에 묶고 매운 곤장을 쳐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관찰사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형방을 형틀에 묶었고
곤장 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질 때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박형방은 천매의 비명을 지르며 나자빠졌고 사또는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억울하다고 소리쳤으나 그 소리는 백성들의 비웃음에 묻혀버리고 말았지요. 억울함이 풀린 선달은 관찰사 앞에 엎드려 사또,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나이까 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니 옆에 쓰러진 돌쇠를 붙잡고 오열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쇠야, 내가 나를 살렸구나. 내가 우리 가문을 지켰어. 선달의 눈물은 그동안의 공포와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고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도 함께 눈물을 훔치며 두 사람의 무사함을 축복했지요. 이 진사 또한 아들을 껴안으며 하늘이 도우셨다. 정말로 하늘이 도우셨어. 라며 땅을 치며 흐느꼈으니 만석군의 통곡 소리가 광장에 구슬프게 울려 퍼졌더랍니다. 이때 관찰사가 돌쇠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근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 돌쇠가 관할을 기망하여 거짓 자백을 한 죄는 결코 가볍지 않으나 그 본심이 주인을 향한 지극한 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니 내 이를 가상히 여겨 특별히 사면하노라. 관찰사의 사면령이 떨어지자 돌쇠는 떨리는 몸을 가누며 관찰사 나리 고맙습니다요. 정말 고맙습니다요. 라며 연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형틀에서 매를 맞고 실신한 박형방을 끌어내자 분노한 고을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돌멩이와 흘덩이를 던지며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린 소년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내가 살 줄 알았더냐. 평생 유배지에서 죄를 뉘우치며 살아라. 백성들의 돌팔매질에 박형방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끌려갔고 사또 또한 관복이 찢긴 채 옥사로 향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요. 탐관오리의 몰락을 지켜보는 백성들의 눈에는 그동안 쌓였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악인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는 평범한 진리가 다시 한번 입증되는 순간이었지요. 관찰사는 가마로 돌아가려다 말고 직접 발걸음을 옮겨 흙투성이가 된 채 엎드려 있는 소년 돌쇠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하구나, 소년아. 내 손이 비록 거칠고 피가 묻었으나 그 어떤 정승의 손보다 귀하고 아름답도다. 관찰사가 돌쇠의 갈라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돌쇠는 감격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눈물만 뚝뚝 흘렸더랍니다. 고귀한 관찰사가 미천한 종의 손을 직접 잡아주는 광경은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 장면은 훗날 이 고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지요. 돌쇠의 작은 가슴 속에는 그 따뜻한 온기가 평생 잊지 못할 훈장처럼 새겨졌습니다. 선달과 돌쇠의 오랏줄이 완전히 풀리자 이 진사가 달려와 두 사람을 한꺼번에 껴안으며 가슴을 비벼댔습니다. 내 아들 선달아, 그리고 내 생명의 은인 돌쇠야. 너희가 살아 돌아왔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진사의 비단 도포는 돌쇠의 피와 흙으로 얼룩졌으나 그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두 소년을 번갈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지요. 세 사람이 엉겨붙어 우는 모습은 혈연보다 진한 인간애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으며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석군의 재산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의 뜨거운 포옹 속에 담겨 있었더랍니다. 관찰사는 마지막으로 돌쇠의 맑은 눈을 지그시 들여다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라 하느냐? 내 이토록 영특하고 충직한 아이의 이름을 명부에 꼭 기록해두고 싶구나.
돌쇠가 돌쇠라고 합니다요. 사또. 라고 수줍게 대답하자 관찰사는 돌쇠라. 이름은 투박하나 그 뜻은 바위처럼 단단하구나라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관찰사의 행차가 다시 길을 떠나려 준비하는 가운데 돌쇠는 멀어져 가는 가마를 향해 오랫동안 절을 올렸고 고을 위로 떠오른 아침 해는 승리한 소년의 얼굴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관아가 관찰사 어른의 행차와 죄인들의 심판으로 떠들썩한 틈을 타서 포박을 피해 용케 도망쳤던 박 형방의 행동대장 잔당들이 숲속 음침한 그늘 아래 모여 시퍼런 칼날을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칼자국이 선명한 우두머리 놈이 이를 부득부득 갈며 수아들에게 윽박질렀지요. 이게 다 그 쥐새끼 같은 종놈 돌쇠 때문이야. 우리 주인님은 유배를 가는데 우리가 빈손으로 도망칠 순 없지 않으냐. 오늘 밤 이 진사 대꽃간을 털어 미천을 챙긴 뒤에 고을을 뜨자 악당들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그들의 탐욕스러운 계획은 어두운 숲바닥을 기어다니는 독사처럼 은밀하고도 위험하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이 진사대기 승리의 기쁨에 취해 잠시 방심한 사이 잔당들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장을 넘어 가문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토지 대장 양안과 온갖 문건이 담긴 금괴 괴짝을 탈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놈들은 영차 하며 무거운 괴짝을 짊어지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으니 참으로 뒤통수를 치는 바락이 아닐 수 없었지요. 집안 식구들은 고된 하루 끝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오직 마당 구석에서 가늘게 타오르는 횃불만이 가문의 전 재산이 도둑 맞은 빈자리를 공허하게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옥에서 나와 상처를 치료받던 돌쇠는 잠이 오지 않아 마당을 서성이던 중 우연히 담장을 넘는 검은 그림자들과 그들이 짊어진 익숙한 괴짝을 발견하고는 지체 없이 그들의 뒤를 조용히 밟기 시작했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도련님의 앞날이 달린 문건을 가져가려 하다니. 내 결코 가만두지 않겠다. 돌쇠는 아직 아물지 않은 등의 통증에 인상을 찌푸리면서도 옥사에서 김 노인에게 배운 대로 발소리를 죽이며 그림자처럼 그들을 추격했지요. 소년의 작은 몸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추적자가 되어 탐욕에 눈먼 잔당들의 뒤를 끈질기게 따라붙으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잔당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외딴 주막으로 숨어들더니 훔쳐온 보물 괴짝을 탁 소리 나게 열어젖히고는 금괴와 서책들을 보며 아나무인으로 술판을 벌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형님, 이거 좀 보시오. 이 금괴면 평생 떵떵거리고 살겠소이다. 이 진사놈은 이제 땅 한 평 없는 알거지가 되겠구먼. 놈들은 주모를 닭달에 술상을 차리게 하고는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제 세상인 양 굴었으니 그 기세가 어찌나 험악하던지 주막집 개조차 꼬리를 내리고 구석으로 숨어버릴 지경이었지요. 돌쇠는 주막 밖 우거진 수풀 속에 몸을 숨긴 채 놈들의 방심을 틈타 반격할 기회를 엿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돌쇠는 덩치 큰 장정들과 정면으로 싸우기엔 제 힘이 턱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자신의 작은 덩치를 10분 활용해 주막 담벼락 밑에 허술한 개구멍으로 조심스럽게 숨어들었습니다. 심장아, 제발 천천히 뛰어라. 여기서 들키면 모든 게 끝장이다. 돌쇠는 옥사 벽을 긁어내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숨을 몰아쉬며 가시덤불에 살이 긁히는 것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마당 안쪽까지 기어들어갔지요. 소년의 손에는 옥사에서 김노인이 신신당부하며 일러주었던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
비록 몸은 작았으나 그 결연한 의지는 산처럼 웅장해 보였더랍니다. 돌쇠는 김 노인이 일러준 대로 주막 뒤란 습한 곳에서 자생하는 잎이 톱니처럼 생기고 붉은 반점이 있는 약초를 드디어 찾아내어 손으로 지시겨 진한 즙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숨을 죽인 채 다람쥐처럼 민첩하게 움직여 주모가 안주를 챙기러 부엌으로 들어간 틈을 타 잔당들이 마실 커다란 술동이에 약초즙을 듬뿍 넣고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저어 섞었습니다. 이것을 마시고 부디 깊은 잠에 빠지거라. 내 놈들이 지은 죄가 이 술 한 잔에 녹아내릴 것이니 돌쇠의 손길은 떨림없이 단호했으며 술동이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약초즙은 마치 악당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지요. 소녀는 재빨리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려 숨었고 잠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주모가 나와 술동이를 들고 잔당들의 방으로 향하는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어허, 오늘따라 술맛이 왜 이리 쓰냐. 주모, 술에 독이라도 탄 게냐. 라며 잔당들이 투덜거리면서도 아까운 술을 단숨에 들이키더니 이내 하나둘씩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바닥으로 고꾸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는 잔당들이 완전히 잠들어 세상 모르고 자는 것을 확인한 후 주막 창고에서 튼튼한 밧줄을 가져와 녀석들을 기둥에 굴비 엮듯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놈들, 감히 우리 집안을 넘보고 도련님을 해치려 해. 이제 평생 관가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할 게다. 돌쇠는 밧줄을 잡아당길 때마다 온 힘을 다해 매듭을 지었으며 혹시라도 풀릴까봐 몇 번이고 확인하며 야무진 손길로 놈들을 제압했지요. 소년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으나 가문의 전 재산을 되찾았다는 안도감에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방 안에 여기저기 흩어진 가문의 소중한 문권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주워 모아 품 안에 넣고 옷고름을 단단히 여며 갈무리했습니다. 가문의 명운이 담긴 종이 꾸러미가 소년의 심장 위에 닿자 돌쇠는 비로소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는지 눈가에 이슬이 맺혔더랍니다. 주막 밖으로 한달음에 달려 나간 돌쇠는 근처 산길을 수색하던 포도청 군사들을 발견하고 손을 흔들어 절박하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리들, 이쪽입니다. 여기 밖 형방 잔당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요. 어서 와서 잡아가셔요. 돌쇠의 낭랑한 목소리가 새벽 산천을 울리자 횃불을 든 군사들이 우르르 주막으로 몰려왔고 밧줄에 묶여있는 잔당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지요. 이 어린 소년이 혼자서 이 흉악범들을 다 잡았단 말이냐? 참으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로다. 군사들의 칭찬에 돌쇠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군사들이 잠든 잔당들을 거칠게 압송하여 산 아래로 내려가자 돌쇠는 비로소 온몸의 힘이 다 빠진 듯 주막 툇마루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도련님을 뵐 면목이 생겼어. 돌쇠는 매맞은 자리가 다시 욱신거리는지 어깨를 움츠리면서도 품 안에 문건이 잘 있는지 다시 한번 손으로 더듬어 확인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소년의 작은 그림자가 달빛 아래 길게 늘어지는데 그 뒷모습은 주인을 구한 충신을 넘어 한 가문의 수호신과도 같이 듬직해 보였더랍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지혜로 가문의 전 재산을 되찾은 돌쇠는 보물 괴짝을 실은 수레를 직접 끌며 새벽이 오는 마을을 향해 늠름하게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괴짝이 왜 이리 무겁나 했더니 우리 진사 나리에 걱정이 담겨서 그랬나 보네. 돌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수레바퀴 돌아가는 소리에 맞춰
리듬을 타듯 걸었고 그 뒷모습은 세상을 다 얻은 장군처럼 당당하기 짝이 없었지요. 소년이 끄는 수레의 삐걱거리는 소리는 어둠을 걷어내는 새벽 종소리처럼 고요한 산길에 울려 퍼지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달빛을 받으며 마을로 내려오는 돌쇠의 등 뒤로 살랑거리는 새벽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마치 소년의 공을 치하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돌쇠야 장하다. 돌쇠야 장해. 바람 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듯한 환청의 돌쇠는 씩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저 멀리 보이는 주인집 기와지붕을 향해 눈빛을 반짝였지요. 소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이슬 맺힌 풀들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듯했고 하늘의 별들도 소년의 지혜에 감복한 듯 유난히 더 밝게 빛나며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 진사댁 대문 앞에 보물수레가 도착하자 소식을 듣고 잠에서 깬 온 집안 식구들이 횃불을 들고 버선발로 뛰어나와 돌쇠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돌쇠야, 내가 이 귀한 것들을 찾아왔단 말이냐. 이 진사는 수레를 붙잡고 통곡하며 돌쇠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선달은 돌쇠의 손을 꼭 쥐며 말을 잊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더랍니다. 마당에 수레가 들어서기 무섭게 이 진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들 선달보다 먼저 돌쇠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이 기특한 녀석아. 내가 어찌 이 험한 일을 홀로 다 해냈단 말이냐. 이 진사는 소년의 흙투성이가 된 얼굴을 자신의 값비싼 비단 옷소매로 정성껏 닦아주었지요. 비단 소매가 금세 피와 흙으로 얼룩졌으나 진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뺨을 어루만지며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던 것이었습니다. 만석군의 고귀한 옷자락이 종놈의 땀방울로 젖어드는 그 광경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선달 또한 돌쇠에 갈라진 손을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는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잊지 못했답니다. 돌쇠야, 너는 내 목숨만 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혼을 살렸구나.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을 뻔했다. 선달의 눈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인 뜨거운 이슬이 맺혔고 돌쇠의 손을 흔들 때마다 그의 진심 어린 통곡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던 것이지요. 주인과 종이라는 벽을 허물고 오직 생명의 은인으로서 돌쇠를 대하는 선달의 태도에 하인들도 소매기스로 눈물을 훔치며 함께 어깨를 들썩였더랍니다. 이 진사는 그 길로 술과 고기를 넉넉히 마련하여 온 마을 사람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초대하고는 성대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중심인 상석에는 주인도 귀객도 아닌 어린 종 돌쇠를 앉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보게들, 오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다. 모두들 돌쇠를 위해 큰 잔을 들게나. 이 진사는 몸소 주전자를 들고 돌쇠의 잔에 식혜를 가득 따라주며 고마움을 표했으니 마을 노인들은 만석군이 종놈에게 술을 따르다니 라며 놀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요. 잔치상은 기름진 고기 향기로 진동했고 가문의 부활을 알리는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온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어 흥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 이 진사는 품 안에서 소중히 갈무리해온 누런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돌쇠의 이름이 적힌 노비 문서였습니다. 여보게들, 잠시 내 말을 들어보시게. 이 종이가 바로 돌쇠의 몸을 묶어두던 문서라네.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높이 쳐들었고 시끌벅적하던 마당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진사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고 돌쇠는 제 이름이 적힌 그 종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슴이 쿵쾅거려 어쩔 줄을 몰라 했더랍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붉은 혀를 내름거리는 커다란 횃불이 타오르고 있었는데 이 진사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 노비 문서를 불길 속에 거침없이 던져 넣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재물만 만석을 쌓았지 사람의 마음은 한 줌도 얻지 못했구나. 이 아이의 충심을 보며 내 평생의 어리석음을 이제야 깨달았노라. 진사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고 그 눈물은 권위보다 더 빛나며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지요. 재산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진심임을 깨달은 아비의 울음소리가 밤하늘로 장엄하게 번져가니 참으로 하늘도 감동할 만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늘부터 돌쇠는 이 집의 종이 아니라 나의 양자이자 선달의 아우다. 누구든 이 아이를 멸시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욕보이는 것이니라. 이 진사의 우렁찬 선포가 마당을 울리자마자 여기저기서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쇠는 이제 성도 없는 미천한 종에서 만석군댁의 귀한 자제로 다시 태어난 셈이니 참으로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진사는 돌쇠의 어깨를 단단히 감싸 안으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알렸고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복하며 고개를 깊게 끄덕였답니다. 돌쇠는 횃불 속에서 재가 되어 날아가는 노비 문서 조각들을 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당감에 몸을 떨다가 급기야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도 사람이 되었습니다요. 소녀는 바닥에 엎드려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듯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처절한 기쁨이 서려 있었지요. 문서를 태우는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 소년의 아픈 기억들을 모두 가져가는 듯 했으니 돌쇠의 눈물은 마당 흙을 적시고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까지 눅눅하게 만들었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관찰사 어른 또한 가만히 계시지 않고 전령을 보내 돌쇠에게 고급 비단옷 한 벌과 학문에 필요한 문방사오를 하사품으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찰사 사또께서 전하시길 이 소년의 기계를 가상히 여겨 부디 좋은 제목으로 키우라 하셨느니라. 전령이 가져온 비단 상자에는 영롱한 빛깔의 천들이 가득했고 돌쇠는 그것을 받들어 올리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나라의 큰 어른이 직접 선물을 내리셨으니 돌쇠의 이름은 이제 온 팔도 강산에 자자하게 퍼질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선달은 그날 밤 돌쇠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가 자신이 아끼던 붓 대신 새 붓을 소년의 손에 쥐어주며 인자한 미소로 약속했습니다. 돌쇠야, 이제는 빗자루 대신 이 붓을 잡거라. 형이 내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마. 선달은 직접 먹을 갈아 소년의 손을 감싸 쥐고 충이라는 글자를 종이 위에 크게 써 내려갔는데 돌쇠는 그 붓의 무게가 세상 무엇보다 무겁고 귀하게 느껴졌더랍니다. 그를 배우는 소년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서재를 채운 묵향은 두 사람의 우애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돌쇠는 관찰사가 하사한 푸른 비단옷을 곱게 차려입고 이 진사와 선달 앞에 나아가 정중하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형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가문을 위해 정진하겠습니다. 비단옷을 입은 돌쇠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종놈이 아니라 기품 있는 도령 그 자체라. 이 진사는 허허, 이제야 제 자리를 찾았구나 라며 흐뭇해했지요. 돌쇠의 절을 받는 선달의 눈가에도 다시금 감동의 이슬이 맺혔고 세 사람은 피보다
지난 의리로 뭉친 진정한 가족이 되었음을 온몸으로 느꼈더랍니다. 마을 노인들은 돌쇠의 충심이 후대에도 길이 전해져야 한다며 마을 정자나무 아래에 미담을 새긴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런 일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일이니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해야지. 암 그렇고 말고. 노인들은 정성을 보태어 돌을 다듬었고 그 비석은 지나는 나그네들에게 지혜와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지요. 비석 주변에는 아이들이 꽃을 심으며 돌쇠의 이야기를 간직하게 되었으니 소년의 삶은 그렇게 마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이제 축축한 헛간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도는 방 안에서 형선달과 나란히 누워 내일 배울 천자문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형님 방바닥이 어찌 이리 따뜻합니까? 마치 어머니 품속 같습니다요. 돌쇠의 말에 선달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고생 끝이다. 푹 자거라라고 나긋하게 대답해 주었지요. 옥사에 끔찍했던 기억들이 꿈처럼 멀어져 가고 소년의 가슴에는 오직 따뜻한 희망과 배움에 대한 설렘만이 가득 차올랐으니 참으로 평온한 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박 형방의 집은 가산이 정몰되어 잡초만 무성한 폐허가 되었으나 이 진사 댁 담장 너머로는 때마침 피어난 매화 향기가 온 고을을 향기롭게 채웠습니다. 세월이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 앳된 티를 벗고 기계가 넘치는 늠름한 청년이 된 돌쇠는 푸른색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과거 시험을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마쳤답니다. 마당을 쓸던 빗자루 대신 붓을 쥐고 해진 집신 대신 가죽신을 신은 그 모습이 마치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용과 같이 위풍당당하니 어찌나 보기 좋았겠습니까? 아버님, 형님, 반드시 급제하여 가문의 이름을 빛내고 오겠습니다. 돌쇠가 마당에서 정중히 고개를 숙이자 이 진사는 허허 웃으며 소년의 어깨를 토닥였고 온 집안 가솔들은 대문에 서서 소년의 앞날을 축복했지요. 이제 가문의 주인이 된 형님 선달은 동생 돌쇠의 말 한 장을 손수 챙겨주며 합격을 기원하는 찰떡을 보찜 속에 꾹꾹 눌러 넣어주며 뜨거운 격려를 보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돌쇠야, 한양길에 몸 조심하고 형이 너를 위해 매일 새벽 정한수를 떠놓고 빌 것이니 기운 내거라. 선달은 동생의 어깨를 꽉 쥐며 다독였고 돌쇠는 형님, 내년 봄에는 반드시 합격 소식을 들고 오겠습니다. 라며 든든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두 사람의 모습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진한 우애로 묶여 있었으니 가문을 나서는 돌쇠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힘이 넘쳐났더랍니다. 돌쇠는 당당히 과거에 급제하여 어사화를 머리에 꽂고 돌아오던 길에 제일 먼저 예전 그 차가운 지하 옥사 자리를 찾아가 자신에게 지혜를 주었던 김 노인의 무덤에 정중히 술 한 잔을 올렸지요. 노인장, 제가 왔습니다. 노인장의 가르침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요. 돌쇠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채 흘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으며 노인의 무덤가에는 소년의 진심 어린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잡초를 적셨더랍니다. 옥벽 너머로 들려오던 노인의 인자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들리는 듯하자 돌쇠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은혜를 되새기며 술잔을 올렸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나라에서 그 지극한 충심을 기려 하사한 효충동자라는 글귀가 새겨진 커다란 비석이 우뚝 세워져 오가는 나그네들에게 돌쇠의 미담을 소리 없이 전해주었답니다. 이복에 저 비석이 바로 주인을 위해 옥살이를 자처했던 그 장한 아이의 비석이라네.
길 가던 사람들이 비석 앞에 멈춰 서서 돌쇠의 이야기를 나누니 비석의 돌결마다 소년의 용맹함이 서려 있는 듯 매끈하게 빛나는 모양이었지요. 비석 주변에는 사철 푸른 소나무가 가지를 뻗어 비바람을 막아주었으니 소년의 충절은 영원히 늙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셈이었습니다. 이 진사는 임종전 돌쇠와 선달의 손을 꼭 맞잡으며 사람의 귀천은 신분이 아니라 그 행실에 있다는 짧고도 묵직한 유언을 남겨 가문의 대들보에 깊게 새기게 했습니다. 내 아들들아, 너희가 보여준 우애가 이 만석군 재산보다 수만 배는 더 귀하단다. 이 진사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고 돌쇠와 선달은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평생 겸손하고 바르게 살 것을 맹세하며 가슴 깊이 오열했지요. 가문의 어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람 중심의 가르침은 이 진사 댁의 가장 큰 보물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지는 훌륭한 가훈이 되었답니다. 돌쇠는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자신의 지혜를 알아봐 주었던 관찰사 어른처럼 공명정대한 관리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으니 참으로 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돌쇠 어사께서 가는 곳마다 억울한 백성이 하나도 없다더라. 돌쇠는 낮은 곳에 목소리를 듣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박형방 같은 탐관오리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며 명망을 쌓아갔지요. 소년 시절 옥사에서 겪었던 그 고초를 잊지 않았기에 돌쇠는 가장 힘없는 백성의 편에 서서 세상을 따뜻하게 밝히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습니다. 형님, 제가 이제 현감이 되어 고향을 지키러 왔습니다. 돌쇠의 외침에 선달은 동생의 관복을 어루만지며 대성통곡을 했고 온 마을은 기쁨의 눈물바다가 되어 축제를 벌였습니다. 돌쇠는 부임하자마자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개인 곳간을 활짝 열고 억울한 죄인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서책을 밤새워 꼼꼼히 살피며 정무에 힘썼더랍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돌쇠는 옥사 안의 위생을 돌보고 죄수들에게도 인격적인 대우를 하도록 명했으며 박형방 시절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평화롭고 정의로운 고을을 만들어갔지요. 사또가 직접 발로 뛰며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살피니 고을에는 도둑도 사라지고 웃음소리만 가득했으니 이것이야말로 돌쇠가 꿈꾸던 진정한 세상이었던 셈입니다. 선달과 돌쇠는 매년 명절마다 형제의 의를 다하며 신분을 뛰어넘은 우정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으니 그 우애가 참으로 만인의 귀감이 되었지요. 날이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하늘이 맺어준 형제 아니냐. 선달의 말에 돌쇠는 형님, 제 목숨은 언제나 형님의 것입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은 늙어서까지 매일 아침 안부를 묻고 고민을 나누며 서로를 지탱했답니다. 비단옷을 입든 누더기를 입든 그 마음만은 하나였던 두 사람의 이야기는 각박한 세상 속에서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돌쇠가 정무를 보는 동원 마당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해태상이 굳건히 서서 탐관오리들의 접근을 막고 백성들의 평안을 지켜주었더랍니다. 저 해태가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이제 어떤 악인도 우리 고을을 넘보지 못할 게야. 백성들은 관할을 지날 때마다 해태상을 보며 든든함을 느꼈고 돌쇠는 그 동상 앞에서 매일 아침 자신의 초심을 되새기며 공정한 판결을 다짐했지요. 해태의 늠름한 자태는 현감 돌쇠의 의로운 성품을 꼭 닮아 있었으니 관아 마당은 백성들이 언제든 찾아와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저 어린 소년이 가르쳐 주었구나라는 노인들의 흐뭇한 회상은 대를 이어 전해지며 고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돌쇠의 충심 하나만 못하고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그 소년의 기계만 못하다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돌쇠의 미담을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돕는 풍습을 만들어갔고, 이 고을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으뜸 고을로 소문이 나게 되었지요. 한 소년의 작은 용기가 거대한 변화를 일으켜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위대한 사랑의 힘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쇠는 노비였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했습니다. 스스로 지옥 같은 옥사로 걸어 들어가 주인을 지켰고 썩어 빠진 관아의 음모를 꿰뚫어 가문을 구해냈습니다. 양자가 되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왔을 때도 그저 형님 곁을 지키겠다는 한결같은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진사는 돌쇠를 의형제로 받아들였고, 돌쇠는 후에 관찰사의 추천으로 공부를 시작해 훗날 작은 고을의 이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백성들을 위해 평생을 청렴하게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진정한 충성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따뜻하고 행복한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이 인생 최고의 하루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